미래의 공중전은 과연 어떻게 벌어질까? 그 미래는 지금 진행 중이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공군 무기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개발되고 있다. 초강력 엔진 덕분에 5세대 이후의 전투기는 우주 공간까지 날아간다. 최첨단 헬멧은 조종사의 시야를 360도까지 보장해준다.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과의 전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까지. 이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다. 군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머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전투를 예상한 실전 시나리오다. 차세대 전투기의 종류와 전투 전술을 분석해보고 미래 공중전의 다양한 양상을 직접 확인해보자. (2019년 7월 22일)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격파됐다. F-35 전투 폭격기 편대는 이제 공대공 전투에 돌입해야 한다. 미그 35 8대가 서쪽에서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미그 35는 2007년에 그 베일을 벗었다.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은 미그 29의 후속 모델로 등장한 미그 35는 추력 편향 장치, 에이사 레이더, 첨단 항공전자 공학 기술의 결정체다. 미그 29와 마찬가지로 미그 35는 해외 바이어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전투기다. 비록 스텔스기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표적 지역으로 향하는 B2 스피릿 한 쌍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군은 B2를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 자국 영토 10,000m 상공에 거대한 검은색 삼각형 물체가 떠다니는 걸 목격하고 450m 뒤에서 기관총을 발사하는 것. 미국이 조종사로서 누리는 가장 짜릿한 순간일 겁니다. 다행히 F-35 라이트닝이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다. F-35는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전투에 모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됐어요. 추력이 강하고 날개 하중이 낮아 비행에 유리하죠. F-35 조종사들은 재연소 장치를 쓰면 열이 남아 적에게 감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 표적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한다. F-22와 마찬가지로 F-35도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전 세대 전투기에 비해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다. 마치 80년대 IBM 컴퓨터에서 사용한 도스 운영 체제에서 직관적인 사용 환경인 윈도우 운영 체제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공군에 새로 들어온 소위들을 뽑아서 모의 훈련 장치 안에 앉혀보면 표적을 금방 포착하고 교전이 시작될 시점까지 간파합니다. 다들 그런 시스템을 본인의 전투기에도 장착해주길 바라죠. 현대 선대 명령에 따라 미사일이 발사된다. F-22와 마찬가지로 역시 내부 무기 탑재실에서 발사된다. 암남은 표적을 향해 질주한다. 미그 35는 에이사 레이더로 암남의 진로를 방해하고 고난이도 비행술로 미사일을 피해본다. 하지만 세대가 격추된다. F-35는 안전한 곳에서 그 상황을 모니터한다. 하지만 그중 한 대에 문제가 생겼다. 미사일이 무기 탑재실이 열린 상태로는 발사될 수 없는 것이다. 미래형 전투기 안에서도 머피 법칙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작동 오류로 라이트닝의 스텔스 기능이 무너졌다. 그 순간 모든 레이더 기지에 위치가 노출돼 버린다.
미국이가 요격을 위해 질주한다. 지대공 미사일 기지에선 라이트닝을 계속 추적한다. 살아서 귀환하기 위해 F-35가 보유한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그중 하나가 야간 전투 시에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는 획기적인 기술, 헬멧 장착 전방 시연기다. 헬멧 장착 전방 시연기, 즉 HMD는 기술적 혁명이다. HMD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처음 개발되어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 4개국의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장착된 것으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다. 미국의 HMD는 F-35에 장착하기 위해 설계됐다. 2010년대 F-35가 실전 편대에 투입될 땐 기본적으로 장착될 것이다.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F-35의 헬멧 장착 전방 시연기는 비행 장치 중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예전 전투기들에선 항법 정보와 조준 정보를 LCD 화면이나 전방 계기판에 표시한다. 반면 HMD는 이런 정보를 조종사의 헬멧 유리에 나타낸다. 시선을 내리지 않고도 주변 상황과 적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위기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교전해야 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죠. HMD는 레이더와 적외선 감지 정보를 통합해 360도 시야를 확보한다. 덕분에 어떤 방향에 있는 적기든 포착할 수 있다. 심지어 조종석 하방에 위치한 적기도 발견한다. 표적을 마치긴 해야겠는데 전투기를 빨리 회전시킬 수 없을 때 이런 능력이 아주 유용하죠. 무기를 자유자재로 작동할 수 있는 HMD가 있다면 기체머리를 굳이 표적을 향해 돌리지 않더라도 표적을 발견하고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 또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방어벽을 통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제 이 F-35 조종사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귀환하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한다. 그의 HMD에 미사일 발사 경고가 나타난다. 미그 35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라이트닝 조종사는 A사 레이더로 미사일의 경로를 방해한다. 이전 세대 전투기들은 진로 방위 장치가 따로 필요했다. 하지만 A사 레이더는 여러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동시에 그런 미사일의 경로를 방해할 수 있다. 그 다음 F-35는 전투기의 제일 윗부분이 미사일을 향하게 한다. 이 부분은 스텔스 기능이 있다. 곧 미사일은 방향을 잃는다.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을 적외선 감지 모드로 바꾼다. 이는 조종사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F-35만의 또 다른 능력이다. F-35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가로 50cm, 세로 20cm의 유리판입니다. 스위치 같은 건 없고 터치스크린에 손만 갖다 대면 되죠. 조종사에 따라 아이콘 형태로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고 확대, 축소도 자유롭습니다. 곧이어 빛이 나는 연속의 기둥이 나타난다. 바로 미그 35다. 라이트닝 조종사는 HMD를 이용해 미사일을 조준한다. 이제 곧 유도 장치가 장착된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다. 적군의 운명은 간단하게 끝나버린다. 하지만 그때 지대공 미사일 발사 경보가 라이트닝 조종사의 HMD에 나타난다. 그는 미사일의 경로를 방해하고 민첩하게 피한다. HMD 덕분에 미사일의 경로를 방해함과 동시에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또 다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미그기가 열추적 아처 11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러시아가 제작한 아처 11은 1985년 이후 미국에 표준 장착되어 왔다. 발전을 거듭하는 아처 11은 미래 공중전의 큰 위협이다. 아처 11은 근거리 미사일로 에임9 사이드와인더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처 11은 조명 교란탄에 의해 방향을 잃지도 않아요. 라이트닝은 아처 11을 향해 조명 교란탄을 발사한다. 하지만 아처 11에는 적외선 방해책을 구분해낼 수 있는 센서가 내장돼 있다. F-35는 지대공 미사일과 아처 11 사이에 갇혀버린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전기적 비행 제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F-35의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전기적 비행 제어 시스템은 4세대 전투기 때 등장했는데 F-16이 선구자격이죠. 전선은 조종사의 스틱과 컴퓨터, 전통적인 유압 장치를 통과해 조종면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F-35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컴퓨터는 조종사가 입력한 정보를 한 단계 더 처리하여 조종면을 개별적으로 조종한다. 따라서 기동성이 뛰어나죠.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혹은 단거리 이착륙과 수직 이착륙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다가오자 F-35는 금속 조각을 살포하고 조명 교란탄을 투하며 회전한다. 아처 미사일은 잠시 주춤하다 폭발하고 미사일의 파편은 미사일 경로를 따라 퍼진다. 라이트닝은 북으로 질주한다. 마침내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공중회랑에 진입한 것이다. 조종사들은 나머지 미그-35 전투기들이 모두 격추됐으며 B-2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어진 임무는 완료했다. 하지만 스텔스 기능이 없는 F-35가 겪은 전투는 기술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스텔스기 의존도가 높은 공군에게 스텔스 기능에 장점이 없어진다는 시나리오는 악몽과 마찬가지다. (2027년 4월 8일) 군사적 상황에 기초한 미래 가상 전투 현장. 프랑스에서 제작된 전투기 라팔 8대가 태평양 바다 위를 정탐하고 있다. 미국의 F-22 랩터 4대도 그들과 동행한다. 20년이 흐른 후에도 이 전투기들은 여전히 하늘을 누비는 전투기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접한 정보들에 기초해서 말씀드리자면 F-22 랩터에 필적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겁니다.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마침내 따라잡았다 쳐도 그때쯤이면 F-22 랩터는 훨씬 더 진화해 있을 겁니다. 20년 후 지금 어린이들이 조종사가 되어 있을 즈음엔 현재 랩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달된 랩터가 돼 있겠죠. 성능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1급 비밀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2011년까지 미군은 최첨단 HMD를 랩터에 장착할 것이다. 오전 10시 42분 랩터의 장거리 탐지 레이더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잡힌다. 바로 수호이 30 전투기 18대가 나타난 것이다. 동맹국에서 보낸 전투기는 아니다. 적의 대열이 랩터 조종사의 HMD에 나타난다. 미군은 적의 동태를 살핀다.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없는 라팔에 그 정보를 전달한다. 40km 떨어진 곳에서 수호이 30은 라팔을 향해 사격한다. 장거리 레이더 유도탄을 발사한 것이다. 2초에 1.6km씩 이동하며 유도탄이 표적을 향해 질주한다. 교전 수칙상 랩터는 끼어들 수 없다. 랩터 조종사들은 라팔 2대가 격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5대1의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없어 나머지는 후퇴한다. 이제 미 공군은 새로운 방식으로 미그 35와 교전을 시작한다. 선두에 있는 F-21 랩터는 적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원형 총조가 있는 보잉 767로 그 좌표를 전달한다. 원형 총조는 고체 레이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140km 밖에서도 적의 전투기를 폭파할 수 있다. 이 항공기는 무기를 탑재하는 하나의 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기관총과 로켓 무기 또한 유도 미사일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빔 형태의 무기, 즉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도 탑재하게 될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지만 군수업체들은 이미 레이저 무기 제작에 돌입했다. 이러한 무기 개념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즉 전략 방위 구상 때 거론됐다. 이러한 레이저는 구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목적이었다. 그때 자료가 최근에는 ABL, 즉 공중 레이저 개발에 응용되고 있다. 보잉 747 형태의 비행기에는 거대한 레이저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표적을 조준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주 대상은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조준할 수도 있죠. 강력한 레이저 빔을 표적을 향해 발사해서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공중 레이저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설계된 부피가 큰 화학 산소 레이저다.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사는 2009년 최초로 공중 레이저 실전 테스트를 했다. 공학자들은 다른 고에너지 무기와 더불어 공중 레이저 연구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레이저는 전투기, 군함, 더 나아가 탱크와 같은 다양한 전투 장비에 탑재될 것이다. 곧 그런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겁니다. 레이저 무기를 이용하면 제트 전투기로 미사일 한번 발사하지 않았는데도 적이 먼저 도망치게 될 겁니다. 레이저 무기가 전쟁에 도입되면 공중전의 양상은 다시 크게 바뀔 것이다. 조종사가 표적의 좌표를 확인해 버튼만 누르면 빛의 속도로 도달해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미사일 사정거리인 240km 밖에서 보행기는 레이저를 충전해 발사한다. 레이저 빔은 적외선 스펙트럼 안에 있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다. 선두에 있던 수호이 30 한 대가 폭발한다. 레이저 무기는 적의 대열이 서서히 침몰하게 만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좌표가 보잉 767에 전달된다. 또다시 레이저가 발사된다. 수호이 30 전투기들은 치명적인 광선을 피해 태평양 쪽으로 급강하기 시작한다. 근거리 야전 전투가 벌어지자 랩터는 적과 교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다. 그때 랩터에 미사일 경보음이 울린다. F-21은 스텔스 기능에도 불구하고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 지대공 미사일에게 쫓기고 있다. 이렇게나 빨리 스텔스기의 전성시대는 끝나버린 것이다. (2027년 4월 8일)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전투 상황의 기초에 벌어진 가상 전투 현장. F-21 랩터 4대로 이루어진 비행 편대가 위험에 처했다. 지대공 미사일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기인 F-22의 위치를 저주파 레이더로 감지한다. 19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군도 스텔스기의 이런 허점을 이용했다.
코소보 전쟁 당시 F-117 나이트호크는 저주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개조된 지대공 미사일에게 당하고 말았다. 이 레이더의 단점은 너무 많은 양의 클러터를 탐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할 수는 없었다. 저주파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포착해낼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컴퓨터 장치에 의해 클러터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오늘날의 컴퓨터 기술력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전에 스텔스기가 드넓은 하늘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랩터 조종사들은 대피 행동을 취한다. 지대공 미사일이 무섭게 그들을 쫓아오는 상황. 그 속도는 무려 시속 3000km나 된다.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 조종사는 자신의 눈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HMD에 나타난 지대공 미사일의 위치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미사일 하나가 명중한다. 미사일 파편들이 공중으로 퍼져나간다. 전신주 크기 기관총이 랩터에 발사된 듯한 효과다. 이 상태로는 패배가 명백해 보인다. 남은 F-21 랩터 세대는 빠르고 공격적인 기동술로 미사일을 격파하고 후퇴한다. 철수하는 동안 또 다른 경고음이 울린다. 다시 사격이 가해진 것이다. 이번엔 공대공 미사일이다. 하늘 저 멀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적군도 5세대 전투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의 5세대 전투기를 접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적군도 그걸 보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랩터는 미사일을 격파하고자 긴급 출동한다. 그때 희미한 레이더 교신이 포착된다. 적의 전투기가 마하 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랩터는 제요소 장치를 완전히 가동해 적을 향해 질주한다. 암남 발사를 위한 조준은 실패했다. 그들이 사정거리 안에 도착하기 전 공중경계 관제 체계가 미스터리한 비행기의 정체를 확인했다. 러시아의 수호이 47들이다. (2000년에) 등장한 수호이 47은 아직 진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국 밖에서 제작된 최초의 5세대 전투기다. 러시아도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는 게 문제죠. 지금 당장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로부터 그런 전투기를 구매할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도요. 수호이의 최고 속도는 시속 2400km이며 날개 모양이 독특한 전진이기라 민첩성이 뛰어나다. 추력 편형 장치와 항공 전자공학 장치,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수호이 47은 막강한 적수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전투기들과 교전하는 상황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랩터 대 랩터로 교전하며 다른 5세대 전투기들에 대항할 만한 기술과 전술을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거죠. 랩터와 수호이가 발사하는 레이더 유도탄. 이는 서로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다. 에이사 레이더는 미사일의 진로를 방해하며 간단한 비행술로 조준에서 벗어난다. 이런 상황에선 첨단 장비가 아닌 조종사 대 조종사의 싸움이 벌어진다. 랩터 한 대가 수호이 3대의 시야에 포착됐다. 제 아무리 고도의 장비로 무장한 전투기라 해도 비행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공중전화 박스 안에 갇히듯 적에게 포위당했을 경우 적을 따돌리지 못하면 네다섯 대 다른 적기에 의해 격추될 수도 있으니까요. 수호이 47은 역추적 미사일을 발사하며 F-22와 교전한다.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F-22를 저지해보려 노력하는 수호이 47.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F-22를 격추시키긴 어렵다. 서구적인 전투 방식은 개개인이 그 전투 상황을 분석한 다음 이번 전투에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미군 조종사는 F-22의 환상적인 기동성을 이용해 전투기 머리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회전한다. 그는 50도 각도 위치에서 번쩍이고 있는 수호이의 붉은색 제트 엔진을 포착한다. 그리고 사이드와인더를 조준한다. 미사일이 질주한다. 여러 개의 탄두가 수호이 전투기를 격파해버린다. 그래서 저희는 공대지 훈련뿐만 아니라 공대공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정거리 너머에서 벌이는 공대공 전투 훈련이 아니라 근거리 접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비행수를 가르치는 거죠. 랩터는 재빨리 회전해 방향을 바꾼다. 사이드와인더는 전투 승률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두 대의 수호이 사이에 갇혀버린 위험한 상황이다. 조종사는 재빨리 작전을 세운다. 바로 전투기 공중전의 황금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다. 전시 상황에선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마련이고 근접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총을 이용한 전투술도 익혀야 하죠. 근거리 접전을 대비해 F-21 랩터의 날개 뿌리에는 벌컨포 한 대가 장착되어 있는데 탄환 480발을 장전할 수 있다. 랩터에 탑재된 기관총은 공대공 무기로 설계된 기관총으로 신형 탄환의 경우 사정거리가 꽤 깁니다. 과거 전투기들은 기관총을 탑재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F-4 팬텀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한 조종사들은 팬텀을 혹평했다.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졌고 기관총마저 없자 비상무기가 없는 셈이었다. 그 이후 제공 전투기들은 기관총을 꼭 장착했다. 미군은 HMD를 통해 F-22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투기의 동태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조종사는 전투기를 뒤집어 표적을 조준한다. AIM-9X는 어떤 각도에서건 표적을 포착할 수 있다.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그는 다시 능숙하게 전투기 방향을 조정한다. 그리고 미사일이 첫 번째 수호이를 명중시키는 것을 확인한다. 홀로 남겨진 그는 동료 조종사들과의 연락을 다시 시도한다. 또 다른 조종사 한 명도 아찔한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랩터 두 대는 교전에서 격추됐다. 적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후퇴한다. 랩터는 대열을 정비하고 동쪽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그들이 대피하는 동안 전파 송수신 상태가 흔들린다. 지휘 통제본부가 공격당한 것이다. 미군 조종사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한창 교전을 하고 있던 중 군용 및 상업위성이 불능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 전투는 우주 공간으로 옮겨진다. (2027년 4월 8일)
태평양 상공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교전 중에 위성 파괴 무기가 이용됐는데 바로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 파괴 무기는 직접 요격 미사일이다. 운동 에너지를 위성까지 전달해 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직접 요격 개념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1초에 11km를 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위성을 파괴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복잡하고 값비싼 폭발성 탄두가 필요치 않다. 이제 미군은 오른팔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위성 의존도가 매우 높죠. 위성 항법 장치는 모든 전술에서 중요합니다. 전투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지휘 통제 본부에서 정보를 보내고 받을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편은 인공위성 요격 기술을 이용하려 하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위성을 이용해 적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 정찰, 미사일 경보, 통신, 항법 정보, 심지어 날씨까지 예측하니까요. 지금까진 우주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2008년 2월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낡은 정찰 위성 하나를 격추시키는 실험을 했다. 실험 영상물에서 볼 수 있듯 개조된 대공 미사일이 군함에서 발사됐다. 독성 물질 히드라진이 가득 찬 위성의 연료 탱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돌에 이어 폭발이 일어났고 증기운이 일어 실험이 성공했음을 알려주었다. 이 실험은 2007년에 중국이 행한 비슷한 실험에 대한 대응이었다. 방위 분석가들은 이것이 군사력으로 우주 공간을 제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봤다. 과거의 기병대는 적을 정탐하기 위해 높은 언덕을 차지했습니다. 몇십 년 후엔 우주 공간이 그런 언덕이 된 셈이죠. 위성의 막강함을 적이 알아차린다면 사태가 커지죠. 그럴 경우엔 위성에 대한 의존성이 엄청난 취약점이 됩니다. 당연히 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상대편에선 우주전쟁을 도발할 생각을 갖게 되죠. 하지만 위성을 파괴하지 않고도 기능을 방해할 수는 있다. 지상 설치 레이더로 위성용 광학 장치를 쏘아 맞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성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성의 광학 장치를 향해 발사되는 레이더는 위성의 눈을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광학 장치의 센서를 정확히 맞춰서 광학 장치가 타버리거나 깨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마하 18의 속도로 대기권 상층부를 통과하는 물질이 발견된다. 이는 오늘날 그 어떤 비행 물체보다 9배는 빠른 속도다. 곧 그 위협의 정체가 밝혀진다. 그것은 러시아가 제작한 초음속 우주 비행기 스크램제트로 미 대륙을 20분 만에 종단할 수 있다. 다행히 미군도 동일한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었기에 러시아군의 행로를 차단하고자 스크램제트를 투입한다. 한쪽이 새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쪽에선 그에 대응할 만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공중전의 역사는 계속돼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주 비행기는 시속 4,800km를 능가하는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해줄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1986년 로겔 X-30 제작 계획이 발표되자 이런 생각은 더 널리 퍼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 비행기로 뉴욕에서 도쿄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했다. 하지만 X-30은 제작되지 못했다.
급기야 1993년 예산 삭감으로 계획이 취소됐다. 하지만 X-30 스크램제트의 추진 체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최근 미 공군은 X-51로 실험을 시작했는데 X-51은 초음속 연소 장치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비행기다. 엔진 자체는 단순한 동력 장치다. 초음속 주행 시 흡입구로 들어오는 고압의 공기를 동력화하는 부품은 전혀 없다. 압축된 공기는 연료와 혼합된 후 점화되어 높은 추력을 만들어낸다. 그런 식의 엔진을 이용해 저 높은 우주 공간에까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연료를 태우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산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크램제트를 동력으로 한 우주선의 기대 속도는 마하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시속 32,000km에 이르는 속도다.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 비행기인 SR-71의 속도보다 10배는 빠른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한 우주 비행기는 미국 기지에서 이륙을 해 저지구 궤도에 진입한 다음 3시간 안에 지구상 어디에 있는 곳이든 조준 사격할 수 있다. 전투의 핵심은 작전 수행이죠. 초고속 비행을 선망하는 이유는 작전에 돌입하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스크램제트 기술은 대기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비행 속도를 올려주죠. 우주 비행기 2대가 점점 속도를 올려 대기권을 이탈한 다음 160km 상공 궤도에 올라선다. 미군은 적의 스크램제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선다. 기존의 미사일은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선 무용지물이다. 스크램제트의 유일한 무기는 빔 무기로 최근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를 위해 연구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고에너지 레이저다.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2명의 조종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목숨을 걸고 대결을 벌일 것이다. (2027년) 스크램제트 2대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벌이는 최초의 전투기 공중전을 열차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나간다는 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공중전의 개념도 바뀌는 겁니다. 2대의 우주 비행기가 지구 궤도상에서 대결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물리학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조종사의 직관에 의지했던 지난 1세기 동안의 전술은 쓸모가 없어진다. 우주 공간에서의 비행술은 항공역학이 아닌 궤도역학이 지배한다. 궤도상에 있다는 것은 돌이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빨리 움직이면 줄이 팽팽하게 유지돼 돌이 떨어지지 않지만 움직임을 멈추면 돌이 떨어지잖아요.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지구를 향해 떨어지죠. 따라서 최소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를 올리면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겠죠. 미군의 스크램제트는 조심스럽게 적기를 향해 다가간다. 화려한 회전술과 발사술이 중요했던 지난 100년간의 공중전과 달리 궤도상에서는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참혹하다. 미군 조종사의 유일한 무기는 고에너지 레이저다. 우주 비행기용으로는 가장 적합한 무기다. 기관총이나 미사일 같은 전통적인 무기는 발사 후 반동 때문에 궤도상에서 스크램제트의 위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발사 위치를 잡은 스크램제트, 레이저를 충전하고 발사한다.
보이지 않는 레이저빔이 호를 이루며 이동해 적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마친다. 이 레이저는 기체를 폭파할 만큼 강력하진 않으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적의 스크램제트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기권으로 추락하고 이때의 마찰 때문에 전투기는 과열된다. 스크램제트 엔진 부근에 작은 흠집이 벌어지면서 기체가 갈라진다. 곧 전투기가 산산조각 난다. 승리했지만 미군 조종사는 씁쓸하다. 적기가 대기 중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며 미래 전쟁의 끔찍함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주 끝에서 벌어지는 우주전쟁, 그리고 대기권에서 벌어지는 기존의 전투까지 공중전의 양상은 계속 바뀌었다. 공중전의 형태가 단순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겠죠. 예전 공중전에 비해 변수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요. 조종사들이 최초로 포격 비행기를 타고 전투에 참가했던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투기들의 공중전은 시작됐다. 30년 후 전투기 공중전의 황금 시대가 도래했고 강력한 피스톤 엔진 전투기들이 유럽과 태평양 상공에서 격돌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제트 전투기 공중전은 훨씬 더 빠르고 치열해졌고 유도 미사일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투기 공중전도 변화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결코 느려질 리가 없다. 전투기는 더 높고 더 빨라진다. 훨씬 더 복잡한 첨단 기기들도 등장한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조종사의 용맹함과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기기가 자동화되고 전투기의 기술과 네트워크의 장비가 발전한다 해도 조종사의 역할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전투기를 더 공격적으로, 더 능숙하게 조종하려는 욕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전투기 공중전은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전투의 결과가 어떨 것이냐는 누가 전투기를 조종하느냐에 달린 거죠. 미래 조종사들은 저와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제 의견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